안녕하세요. 23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윤은주 교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한림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김미견입니다.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3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주제는 B2C 전시회의 미래와 전략입니다. 그동안 전시산업은 국제회와 달리 좀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11월부터는 전시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해서 전시 산업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에 열린 대표적인 B2C 전시회인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의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소비재 전시회의 미래 전략과 향후 2단계 방역에서 전시회 개최 방향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전람에서 서울국제유아교육전 팀장님을 맡고 계신 이민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전람 이민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기계산업진흥회와 ICC 제주 등을 경험하신 경희대학교 박창원 박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일단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가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저희 일상부터 산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다시 산업 전시회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전시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의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주 팀장님께서 일단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준비했던 PPT 화면을 먼저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끄럽지가 않네요. 네, 우선 저희 세계전람은 1994년부터 27년간 전시회를 직접 주최하고 있는 마이스 전문 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동종 전시회를 직접 개최하고 해마다 산업 전문 국제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 주최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시켜서 기업 컨설팅, 홍보 대행, 행사 운영 대행까지 마케팅 및 컨설팅 관련 사업을 폭넓게 다루고 있고요. 이런 저희 세계전람의 대표 전시인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국내 유일의 유아교육 테마 B2B2C 국제산업 전시입니다. 해마다 2번 코엑스에서 개최되고요. 매해 8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온라인 전시 온페어와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을 동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아시아전시연맹 아페카에서 소비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해외 유사 전시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에서 국제전시회로 인증받아 해외 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의 대표 품목은 유아교육 용품, 교구 및 완구뿐만 아니라 리빙, 가전, 식품, 아웃도어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재를 다루고 있는 전시입니다. 네, 소개 다 하신 걸까요?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11월 달 전시회가 참가자도 많고 좀 잘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전시회를 열더라도 이전과는 다르다 보니까 참가업체에 불만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전에 참가했던 참가업체의 불만은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전 대비 모객 부분이나 이런 눈에 보여지는 성과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뭐 참가자들의 어떤 불만 내용의 주된 이슈였는데, 이게 상황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지속되는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네. 사실상 저희가 19년도만 하더라도 매 회마다 8만 명대의 관람객들이 항상 방문을 하던 전시회였는데 2020년에 들어서면서 7월 달에 3만 5천 명, 11월에 4만 5천 명,
이렇게 평균 48%의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상 7월 전시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시회 개최 직전까지도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 그리고 뭐 불안하다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참가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치 단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도 방역 수칙이라는 걸 처음 이행을 하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대면 상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불만을 표현하는 업체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저희가 11월 전시회를 개최를 할 때는 상반기 대비해서 관람객이 130%로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어서는 그 추세를 보였고, 네네. 참가자들 자체도 이미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나 현장에서부터 이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방역 수칙에 대한 뭐 인지도 크게 향상이 됐었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오프라인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반으로 이제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별다른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 시국에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한다라는 호평이 좀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참관객이나 참가업체나 일단 현실에 좀 적응을 하면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참가업체의 만족도 같은 부분도 이전과 비슷할까요? 제가 이전에 그 금속산업대전에서 잠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 사람만 와서 더 만족도가 좋았다. 사람이 너무 빠글빠글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 도움이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혹시 유교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희랑 정말 동일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저희 11월 이번에 관람객 인원을 보면 기존 대비 60% 수준까지밖에는 올라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참가사나 참관객 모두가 그 긍정적인 부분에서 1차적인 만족도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과 부분에서 실제로 살 사람, 뭐 실수요자만 온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결과적으로 좀 놓고 보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도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이번에도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이런 고민들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관람객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실수요자라는 것을 어떻게 타겟팅을 보다 정교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타겟팅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전시회 그때 끝나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인원이 많게 계속 보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코로나여서 모두가 그러니까 참가업체가 다 줄어든 걸 알기 때문에 이전에 조금 과하게 보도가 되고 있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6월 달에 전시회를 그때 진행할 때는 이 상황이 모두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도 너무 어려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교전은 이번에 진행하실 때 마케팅을 위해서 따로 전략을 세우신 부분이라든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는 뭐 어떤 그런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불안 요소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뒷단에서 다룰 거다 보니까 행사의 마케팅 전략을 큰 축을 어떻게 삼았는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표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크게 3가지 포인트에 저희는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O2, 즉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목을 다양화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장이 얼만큼 안전한지에 대한 바이럴을 강화하자. 이렇게 3가지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소비 트렌드 자체가 비대면 구매, 이게 기반인데 사실상 저희는 오프라인 전시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네네. 오프라인 전시의 강점을 살리면서
이런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소비자의 니즈를 접목을 시키는 부분을 온라인 전시회라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해서 다 그 접근을 했었고요. 네. 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사전 판매를 실시를 하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오프라인 전시회 홍보로 귀결을 시키는 과정으로 그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이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런 라이브 네. 커머스 영상을 직접 촬영을 하고 실행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 해당 영상에 영문 자막을 붙여서 요즘 해외 바이어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자 해도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영문 자막을 붙인 해외 홍보용 자료로 변환시켜서 이제 전체 8개국 바이어 대상으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해마다 동시 진행하고 있었던 에듀케어 리더스 포럼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의 이제 주요 고객, 주요 바이어 중에 한 분단인 교육 종사자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시설을 운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유교전의 입지를 그 타겟들 대상으로 좀 더 굳게 다지는 계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품목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이미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대표 전시회로서 브랜딩이 잘 되어 있지만 저희 이제 유아를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그런 분단 자체가 양상이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엄마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빠와 조부모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회로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는 걸 이제 기반으로 가구, 캠핑, 식품과 같은 기존의 유아 전용 제품만 취급하던 것을 온 가족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정해서 품목을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장 안전성에 대한 바이럴 부분인데요.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라는 이슈에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타겟 자체가 아기, 엄마, 원장님 이런 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질병이나 위생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전시산업진흥회, 주최자 협회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방역수칙이나 확산세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오히려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렸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면서 전시장이 지하철보다 안전하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이랑 뭐 유교전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은 이러이러하니 꼭 지키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그 관람객들 대상으로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전람은 정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고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상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 주요 그 핵심 전략으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PPT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 자체가 B2C 전시회뿐만 아니라 B2B 전시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제가 6월 달에 했던 전시회도 방역에 관해서 뭐 주최자 회의 뭐 한 3번,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의 매일 회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뭐 좀 안정적으로 무리 없이 이렇게 굴러갔던 그 기억이 한번 있어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그 방역에 관한 내용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서울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단계에서는 지금 정부 지침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씩 참가 인원이 제한되긴 하지만 개최는 가능합니다. 물론 전시회는 필수 경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2.5단계에서도 개최는 가능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던가 그리고 저희 코로나 초기에 뭐 전시회 한다 그랬을 때 언론의 반응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선이라던가 걱정이 조금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상황에서 전시회 개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이제 두 패널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훈 박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단계라고 해서 말씀대로 지금 어차피 40km당 한 분으로 해서 일단 우리 전시회는 진행은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업계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좋은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전시회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라는 거에 대한 트렌드를 일단 조금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역 2단계라는 요구를 떠나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전시회라는 것 자체가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시회 컨셉 자체가 이제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시회에서 우리 고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참가업체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은 참관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전시회에서 이제 참가업체랑 참관객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시회라고 하면은 뭐 우리 뭐 학교 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뭐 판매 기능, 비판매 기능 전통적인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선도하는 이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시회를 가면은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서의 기능도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뭐 어쨌든 우리 전시회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은 뭔가 볼 수 있다, 뭔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이제 우리 전시의 현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외국에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유명 이제 무역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뭐 유명한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면은 신차 발표회를 뭐 어떤 특정한 전시회에서 한다든지 신제품 런칭을 어떤 전시회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왜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조차 그 신차 발표 내지는 신제품 발표를 우리나라 전시회에서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좀 우리나라 전시회들이 이렇게 선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는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2단계 내지는 뭐 2단계, 3단계를 떠나서 코로나 상황 하에서 앞으로 전시회 자체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은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컴팩스 이야기를 우리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니고 몇 년이 됐는데 이 이야기가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 전시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물건을 사고 파는 판매 기능과 홍보하는 비판매 기능이 당연히 중시되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열리는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메인이 아니고 부대 행사의 역할을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유아교육단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유아교육전에도 조금 전에도 이제 세미나를 좀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연사들도 외부에서도 초청하신 것 같고 그러한 형태가 다른 우리나라 전시회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주 컨벤션 센터에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ICC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크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 제주 포럼이라는 행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뭐 5월달 정도에 개최되는 행사인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빅샷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빅샷들 뭐 예를 들면은 반기문 총장님 같은 분이 그냥
그 연사로 초청이 되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빅샷이 온다고 해서 그게 좋은 행사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 내지는 뭐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우리 산업 분야 내지는 이러한 전시회 자체가 좀 선도해 나가는 이미지 내지는 그러한 당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 국민들 내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관광객들한테 심어준다라면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전시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다른 단적인 예로 우리가 매년 연초에 다들 언론에서 주목하는 행사가 하나 있잖아요. 미국 라스베가스를 다들 주목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매년 연초에 1월 달에 왜 라스베가스를 주목하느냐, CES를 왜 주목하느냐 생각하면은 CES 자체는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고유 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 CES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래 이름은 그냥 가전제품 전시회예요. 가전제품 쇼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산업 자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매년 1월 달에 그러한 산업 분야를 이 행사를 통해서 그 해당 연도의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어떠한 제품들이 출시될지를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시회들도 조금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뭐 코로나라든지 뭐 방역과 무관하지 않게 그러한 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시회가 이제 참관객이나 참가 업체에게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제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는 과연 우리나라의 기존 전시회들은 어떤 인스파이어를 던져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만남이라는 기능에만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원래 전시회가 그 산업에 대해서 뭔가 기술을 만날 수 있고 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마켓으로만 역할에 많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좀 비슷하게 했어가지고 박사님 말씀이 좀 쉽게 이해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이민주 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주최자로서 앉아서 듣기엔 참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어떤 부분에서 들으면서 뜨끔했었냐면 사실 너무 맞는 말씀들, 너무 정말 기본 원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도 사실 전시의 가장 기본 주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듣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 저희 이제 주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민간 기업의 투자, 이런 투자로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그런 걸 좀 탈피하고자 해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국제 포럼도 유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국제 포럼을 여는 게 있어서 뭐 비용이 많이 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포럼을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 따로 있는데 그 팀장이 하는 업무를 옆에서 지켜보면 해외에서 연사를 초청하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일단 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꼭 난제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를 해서 어떤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부가적인 측면에서만 좀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분명히 좀 아쉬움을 느끼고 그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확연하게 이런 전시회들에서도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리지 않는 한 크게 느끼지 못하고 계셨던 건가 싶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보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좀 이야기가 약간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사실 네네네.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은 어떤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뭐 전시회 개최 가능 여부 뭐 이런 부분이었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거는 사실 예상 질문을 먼저 받았을 때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그 7월이랑 11월 전시회를 주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업체들 반응 자체가 달랐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저희가 코로나에 익숙해져서 참가사들이 이제는 좀 더 수월해졌어요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11월 1일에 그 정부에서 내놓은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저희 전시산업진흥회나 뭐 주최자협회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4제곱미터당 한 명 정도의 네. 인원 제한을 두면서 네네. 행사를 열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었고 참가자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편 방안을 애초에 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러하니 전시회가 지금 개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전시회를 여는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행사할 때는 1.5단계였지만 지금 2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시회를 어떻게 열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저희가 이행했던 부분을 엄격히 다들 따르면서 뭐 이제 아무래도 전시회 특성상 일정 구간에는 사람들이 꼭 몰려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만 좀 더 주의하면서 하면 2단계에서도 사실 행사를 여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 앞에 해외 연사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PCO로 근무를 할 때 초창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회신도 안 오고 회신이 와도 느리고 이미 회신 받았을 때 우리 행사 일주일 전이어서 맞아요. 미안해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어서 예, 그것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되게 실질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6월 달 그때는 일단 전시장이 아무리 넓어도 그냥 모이지 마. 이거였어 가지고 그게 아니 지금 저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저 넓은데 100명 들어가는 거랑 교실에 100명 들어가는 거 같냐 이런 얘기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주최자 협회라든지 진흥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또 500명 정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저희 연구실 바로 옆에 청량고등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한 그 3일 만에 확진자 한 100명 이렇게 나오면서 학교 폐쇄되고 막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한테도 크게 또 좀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이후에 혹시 방역이라든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려면 그 업계나 학계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주 팀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실상 이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다. 이런 뉴스들 저희 계속 예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부분, 저희가 어떻게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건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뭘 하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주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부 지침을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따르고 지켜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전시장을 통한 확산은 없었다.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주최자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먼저 잘 따른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네. 전시회를 하면서 좀 많이 당황했던 부분은 저희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많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하다 싶으면 마스크를 내린다든지, 뭐 목마르다 싶으면 그치로 뭘 드신다든지. 이게 사실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타인의 행동이지만 주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다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예, 잘 그 수칙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시장에 가면 생각보다 먹지 말라 그래도 부스에서 뭔가를 먹거나 커피 들고 다니고 막 맞아요. 갑갑하니까 마스크 내리고 얘기하거나 뭐 만지지 말라고 이것저것 자꾸 만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부스에 가 가지고 "드시면 안 돼요. 그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쪼끔 어려운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박정원 박사님 혹시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 아까 전에 인제 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쪼끔만 덧붙이면은 사실은 인제 저도 인제 학계 입장에서 오늘 뭐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인제 학교에서는 학교에 적을 준 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 전반적인 이야기 자체가 주최자 입장에서 저도 인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주로 했던 게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팀장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약간 우리나라 전시 산업의 안타까움? 내가 하면서 나도 겪으면서 '아 이런 게 좀 바뀌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그 투자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또 민간 주최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인제 또 우리나라가 유독 또 영세한 편이잖아요, 그 민간 주최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고러한 데서 나오는 한계 등등의 아쉬움이 쪼끔 있었고 그래서 인제 질문을 아까 방역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걸 아울러서 '아 이런 말씀은 쪼끔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과도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쪼끔 또 뭐 이게 어떠한 물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거 보시는 또 대표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러면은 쪼끔 더 변화의 또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바람으로 일단 드렸던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방역 수준이 인제 2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전시에 개최하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인제 몇 단계가 되든 간에 그거와 무관하게 "계속 전시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3 단계가 되어서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인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주최 기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인제 다만 인제 올 상반기에 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수준 내지는 인제 그 생활하는 수준 정도의 고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전시회는 개최하게끔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백화점 갈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저는 전시회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인제 뭐 단적인 예를 좀 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6월 초에 이번에 개최됐던 CDX 그러니까 치과기자재 전시회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같은 주최자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를 원천적으로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부 당국의 행정 당국의 명령에 의하더라도 하지를 않고 당연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행사 되기 거의 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전부터 언론에서 그렇게 이게 뭐 때리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언론이 CDX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첫 해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주위에 인제 친구들도 지방에서 인제 치과 의사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매년토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오면 한번 보는 그 시댁 때 이 친구들이 올라오면 같이 한번 얼굴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정도 친구들의 관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로 놀랐고 행사 시덱스 끝나고 나서 이제 시덱스 뭐 홍보 관련된 그 책임자 분께서 이제 어떤 외부 강의 같은 곳에서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본인들도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악플이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근데 저는 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전시회가 개최되는 수준은 이제 그 말씀드린 백화점인데 기본적으로 전시 산업이라는 그 취지 자체가 무역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적으로는 전시회랑 컨벤션이 일단 주무부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시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백화점보다도 더 완화된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100분 물러선다 하더라도 최소한 백화점이 운영되는 수준 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수준에서 지장이 없다라면은 그 정도에서는 전시회는 개최되게끔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행스럽게도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2단계까지는 40km에서는 일단 한 명당 일단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기준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다행스러운데 사실 아직 이것만으로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우리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이 되어야 할 거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취합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산업부에서도 요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취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누구든지 다 따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이 좀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느 정도는 업계 쪽에 많이 서 있어가지고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는 초반에도 얘기가 물론 많기는 했었어요. 근데 4월달, 6월달까지만 해도 일단 전시장도 모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조그만 교실에 50명 들어가는 거랑 3,000평짜리 전시장에 50명 들어 어떻게 갔냐, 어떻게 이걸 같이 놓고 판단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같이 접속해 계신 황희훈 교수님과 얘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요. 그런 그 얘기했던 뭐 주제라던가 상황을 봤을 때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해외 사례라던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트렌드 확산이 되면서 산업 환경이 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적응하기 진짜 힘들 정도로 확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B2C 전시회를 포함한 전시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주 팀장님 먼저 해주실까요? 박창원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는 이번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네. 하셨으니까. 역시 뭐 이거 역시 이제 전망이잖아요. 네네. 전망인데 그 지금 이제 언택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또 모든 게 다 진행된다는 온택트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택트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미 2018년 트렌드 코리아 2018에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음, 그냥 벌써 2, 3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저는 최신의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전망을 하는 그 김남도 교수님이 쓴 그 책에는 그래서 2021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휴먼 터치가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전시 산업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내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 정도를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은 뒤터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온라인 전시회가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회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효용성이 있고 그리고 참가 업체들이 얼마나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했던 전시회 주최자랑 참가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해봤더니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과 11월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이제 조금 불만이라든지 그 참가업체 입장에서는 불평도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 행사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처음이니까 유아교육전을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년 내지는 매년 1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올해 처음 그것도 갑작스럽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하다 보니까 뭐 준비도 미흡한 게 있고 등등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참가 업체들에 있어서는 불만 내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차라리 이 정도라면은 내년에는 그냥 오프라인 하자라는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다 장단이 있듯이 제가 근데 생각했던 온라인의 한계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네트워킹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SNS 등등해서 많은 마케팅 수단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 주최자 입장에서 제가 약간 부닥다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면이. 뭐 이제는 술 마신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나누고 나면은 그게 그래도 그러니까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아직까지 제일 유효한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전시장이든 컨퍼런스든 해서 서로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후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다른 결과물로 이어지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휴먼 터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시회 쪽으로 조금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전시회에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안 보고 하니까 약간 기계화되어 있고 이러한 측면이 자연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휴먼 터치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하나 예를 여기서 들어준 거를 제가 봤는데 미국의 한 은행인데 은행 오프라인 지점 자체를 그냥 호텔식 인테리어와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표방하는 뭐 슬로건이라고 할까 하는 게 슬로우 뱅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은행으로 직접 오실 수 있게끔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체류하시면서 많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프라인 시대에서 그 온라인 시대에서 전혀 역발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도 효과적이다라는 예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전시회도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전시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아까 말한 썸씽 스페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하나는 이 말도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거. 이제는 사람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뭘 하나 해볼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2021년 키워드로 뽑았던데 CX라고 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우리 전시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래 뭐 수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점점 이제 뭐 전시장 내에서 VR이 업체에서 이용하는 거는 아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새롭게 뭐 드론 한번 날려보게 하는 거는 그거 역시도 이제는 너무 식상한 아이템이 되었을 정도로 뭔가 새롭게 고객들이 우리 행사에 오셨을 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언택트가 아니라 직접 더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우리 전시회 내지는 우리 행사가 조금 더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노력들 자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연관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제 행사들 자체가 가져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결국은 전시회에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고객 체험 중심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네, 이민재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정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게 7월 달 전시회 때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시회를 처음 연 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조심해야 돼라는 게 밑바탕이 깔려서 어떠한 체험 요소들이 원래 사실 저희 전시회는 오면 체험거리들이 많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엄마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미나 강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색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그런 체험 요소들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뭐 아이들이 서로 만지는 물건, 아이들이 입에 갖다 댈 수도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자 이렇게 하고 행사를 열었더니 고객 만족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체험 요소들을 많이 그 평년처럼 채워 넣으면서 그 방역 수칙에 대한 매뉴얼만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참가자분들도 한 번 쓰고 나면 뭐 장갑 주고 소독하게끔 하고 이런 교육을 강화시키고 행사를 개최를 했더니 관람객분들이 이게 본인이 대기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나를 보다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에 암묵적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어떠한 케어를 받고 있고 전시장에 와서 이러한 새로운 체험 콘텐츠를 나는 해봤다라는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었던 거여서 좀 이 시국에도 이게 아이러니하다, 재밌다 이런 감상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언택트 이런 단어, 뭐 온라인 전시회 이런 단어를 제가 한 2, 3년 전에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딱 느껴지는 그 이미지, 연상되는 이미지 자체가 어떤 오프라인 성과를 감소시키는 행위 아니야? 그걸 왜 부가적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언택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전환될 거야라는 급격한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느껴지게끔 하는 괜히 영문으로 그런 단어의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온라인 전시회를 결합을 해서 직접 전시회를 2번을 개최를 해본 결과 그거는 부가적인 요소,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전시회를 나아갈 때는 이거는 그 말씀하셨던 하이브리드 전시회로서 온라인은 어떤 그런 보조 수단으로서 저희랑 같이 나아갈 어떤 확장된 플랫폼의 개념인 건데 대신 이제 그곳에서 뭐 다른 저희가 사실상 이번 연도에는 온라인 전시회를 서로 다 새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이미 있는 툴을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쓴다든지 서로 비슷한 것들을 가져다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급했어요. 근데 이제 저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좀 차별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UI나 UX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달라지는 전시의 모습을 저는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그거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온페어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전시 산업이 사실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가 전환되어가는 과정인데 오프라인 전시장은 사실은 전통을 고수하는 어떤 체험, 고객 체험을 보다 강화하는 이런 성격들을 좀 더 강화하는 단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겠다라고 느꼈었습니다. 혹시 저희 이 미래에 대해서 박창원 박사님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 업계에 종사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좀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금방 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봤는데 다들 오프라인에서의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막 우리 고객이라고 하는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이. 그래서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온라인 전시회는 그걸 보도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뭐 좀 다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그 우리 업계 하나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유아교육전의 경쟁 전시회일 수도 있었지만 베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베페가 그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은 온라인 그 장터, 그러니까 마켓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하나의 말씀하셨던 온라인의 형태로 보조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마켓과 어떻게 이제 차별화 내지는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카페쇼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카페쇼가 하는 동안에 이제 결국 네이버에서 이제 마켓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온라인이 보조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요즘 말하는 가불의 문제처럼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좀 퀘스천은 있거든요.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업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 그러한 부분이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뭐 보조한다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참관객이나 참가업체분들이 이제 행사를 하고 나면은 여기 다른 주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 나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땠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제가 행사를 제일 처음 이제 전시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한 말씀에 너무 휘둘렸어요. 행사 마지막 날 되면은 너무 사람이 없었다느니 이번에 왜 이런다느니부터 뭐 어떤 분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은 적었지만 뭐 질병바이어 많아서 좋았다라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얘기 들리는 건 대부분 안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체념한 게 그 참가 업체분들의 이러한 전시의 마지막 날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만 또 매년 말씀하시고 결국은 저는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믿거든요. 설문조사 결과가 매년 뭐 만족도 뭐 한 80% 내외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거지 어떤 몇몇 분들의 말씀하시는 거에 거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은 계속 좋은 얘기 하시고요. 나쁜 얘기 하시는 분들은 성과가 좋아도 계속 나쁜 얘기만 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있어요. 계속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행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 우리나라의 그 전시 주최 기관들 자체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당장 이번 행사 끝나면 다음 행사 하기 위해서 참가업체 모집에 급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사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에서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할 때 그 다음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매년 뭐 연간 개최되는 행사라고 해서 계속 답습하면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면은 나의 현 스테이터스를 잘 파악해서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보완하는 거. 그리고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좋은 전시회들을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저는 많이 베꼈어요 정말로. 뭐 한국관 사업으로 해외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우리 주최기관들은. 그럼 해외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큰 행사를 보통 많이 나가시니까 그러한 주최기관들이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주최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은
뭐 사진도 많이 찍고 걔네들이랑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서 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한테 뽑아낼 수 있는 건지 뭐 있는 게 뭔지를 좀 뽑아와가지고 우리 행사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비겁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게 지금 우리 행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 그게 국내에 적용되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조금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잘하는 사람을 조금 따라하는 네네. 게 우리도 네.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오늘 이민주 팀장님과 박차원 박사님 모시고 하는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